이해하지? 이번 추석은 조촐하게 보내고 싶어. 정말 가족끼리만 말이야.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커피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식탁 맞은편에서 수연의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를 훑는 것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 말들에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았다. 물론이지.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수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역력했다.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자기는 정말 속이 깊어. 다음 날 밤. 내 핸드폰이 진동하며 SNS 알림이 떴다. 누군가 나를 한 사진에 태그했다. 김 사장님 댁 추석 모임. 이 특별한 날을 만들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속에는 수연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지난달에 사준 자주색 니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갈비찜을 덜고 있었고 어머니는 식탁 상석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여동생 지연은 화면 밖 무언가를 보고 킥킥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원래 내 자리였던 의자에는 성현이 앉아 있었다. 성현은 수연의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자 5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다. 수연이 나에게 다시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맹세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수연의 손은 자연스럽게 그의 팔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그 자리가 원래 제 자리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연이 성현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방식, 성현이 그녀를 마치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처럼 바라보는 방식. 그들은 가족 모임이라 내가 올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그곳에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조준한 관역이었다. 내 이름은 민준이다. 수연이 처음 나를 부모님께 인사시켰을 때부터 이 결과를 예상했어야 했다. 하지만 장애물 사이를 오가는 핀볼공처럼 이리저리 떠돌며 자란 사람에게는 진심 어린 따뜻함과 계산된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었다. 나는 12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조부모님도 형제도 친척도 없었다. 매일 밤 이불에 지도를 그리고 악몽을 꾸는 아이를 거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18살이 되기 전까지 7군데의 위탁 가정을 전전했다. 수연은 달랐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2년 전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구석 테이블에서 빨간 펜으로 수학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을 때 내 어린 시절부터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23명 중에 12명이 7 플러스 5를 75라고 생각하죠. 거의 맞았네요. 내 농담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 세상에. 그 웃음소리가 나로 하여금 다시 기적을 믿게 했다. 우리는 6개월을 사귄 뒤 그녀의 가족을 만났다. 수연의 가족은 경기도의 넓은 전원주택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박 여사는 나를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들처럼 안아주었다. 아버지 김 사장은 내 손을 꽉 잡으며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수연이를 웃게 만드는 놈이라면 누구든 우리 가족이지. 가족. 내가 평생을 쫓아온 그 단어였다. 첫 일요일 저녁 식사가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저렴한 와인 한 병을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처럼 가슴을 졸이며 찾아갔다. 박 여사는 문 앞에서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집은 브랜드 같은 거 안 따져, 얘야. 네가 왔다는 게 중요하지. 김 사장은 바비큐를 구우며 내 직업과 취미를 물었다.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 잘하네, 우리 아들. 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여동생 지연은 나를 형부라고 불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마신 와인 코르크를 몇 달 동안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내가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받았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연이 치아 교정 수술이 필요했을 때 나는 망설임 없이 400만 원을 내주었다. 김 사장의 건설 사업이 자금난에 처했을 때
직원 급여를 주라고 이 0만 원을 빌려주었다. 박 여사의 차가 고장 났을 때 나는 중고 혼다 차를 500만 원에 사들였다. 자기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느 날 밤 소파에 기대어 수연이 말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이제 그분들도 내 가족이니까. 그녀는 내 이마에 키스했다. 자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 나는 그 단어를 구명보트처럼 붙잡았다. 8개월 후 수연의 생일날. 나는 온 가족이 모인 바비큐 파티에서 무릎을 꿇고 청혼했다. 반지는 내 6개월치 월급보다 비쌌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한 푼도 아깝지 않았다. 응, 응, 응.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김 사장은 어깨를 두드렸고 박 여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행복이 너무 좋아서 가짜라는 걸 알았어야 했다. 추석 3주 전부터 균열이 생겼다. 수연은 최근 들어 부쩍 거리감을 두며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다. 그녀는 업무 스트레스와 학부모 상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기에 믿었다. 그러다 성현이 다시 동네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수연이 저녁 식사 도중 넌지시 꺼냈다. 이리서로 보소 객도 성현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 간호를 하러 왔다고 했다. 성현은 수연과 고등학교 내내 사귀었던 이른바 엄친아였다.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던 모든 부모가 탐내는 사윗감. 그 사람 정말 착하네. 스테이크를 씹으며 내가 말했다. 응. 항상 세심한 사람이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묘한 다정함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가끔 연락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친구지 뭐. 다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니. 추석 일주일 전부터 수연은 늦게 퇴근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9시가 넘어 들어오며 학부모 상담이 길어졌다고 했다. 낮에 상담하면 안 돼?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도 있잖아. 그녀가 쏘아붙였다. 죄책감을 자극하는 기술이었다. 나는 물러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다.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익힌 본능이었다. 화요일 밤. 나는 수연의 학교 앞을 지나갔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수희 아저씨 차뿐이었다. 상담 같은 건 없었다. 금요일 아침. 그녀는 추석을 가족끼리만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나는 알겠다고 했다. 내가 헌신적인 약혼자 역할을 하는 동안 수연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SNS 사진을 2시간 동안 들여다보며 세부 사항을 연구했다. 수연의 의자 등받이에 놓인 성현의 손. 그를 마치 여전히 사위처럼 바라보는 박 여사. 내가 없는 그 완벽한 가족의 모습. 핸드폰이 진동했다. 수연의 문자였다. 보고 싶어. 자기랑 같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해. 3가지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인상적이었다. 나는 홈 오피스로 가서 수연 가족의 재물을 관리해주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플랜 B라는 폴더를 만들었다. 토요일 아침, 그녀가 샤워하는 사이 나는 그녀의 차 콘솔 박스에 작은 GPS 추적기를 숨겼다. 탐정들이 쓰는 자석식 추적기였다. 오늘 장 좀 보고 백화점 들를게. 아침을 먹으며 그녀가 말했다. 같이 갈까? 아니, 지연이랑 가기로 했어. 자긴 지루할 거야. 나는 웃으며 그녀의 뺨에 키스했다. 재밌게 놀아. 2시간 후 추적기는 그녀가 시내의 그랜드 뷰 호텔에 있음을 가리켰다. 연인들이나 가는 비싼 호텔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93분 동안 머물렀다. 그녀가 쇼핑백을 들고 귀가했을 때 나는 오늘 어땠냐고 물었다. 지연이가 여기저기 끌고 다녀서 너무 힘들어. 그날 밤 나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오늘 수연이랑 쇼핑 어땠어? 침묵이 흘렀다. 쇼핑요? 저 오늘 편두통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요. 언니가 저랑 쇼핑 갔대요? 아니, 내가 착각했나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요일 밤에 나왔다. 수연이 식탁에 두고 간 태블릿이 메신저에 로그인되어 있었다. 나는 훔쳐보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메시지들은 몇 주 전부터 이어져 있었다.
성현, 오늘 자기를 만나니까 집에 온 기분이야. 수연, 알아. 나도 우리가 너무 그리워. 성현, 그 사람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수연, 곧. 추석 지나고 계획을 잘 세워야 해. 성현, 계획이라. 역시 내 사랑 수연이다. 미안하긴 한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너무 잘해줘서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 수연, 성현아. 나 계속 거짓말로 살 수 없어. 성현, 수연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고 있었다. 수연. 그 사람이 지연이 수술비랑 아빠 대출금 다 냈어. 지금 헤어지면 골치 아파. 성현, 그럼 계획이 뭐야? 수연, 일단 결혼해. 그리고 1년만 버티다가 이혼 서류 던지는 거야. 성격 차이로. 그럼 재산 절반 챙길 수 있고. 우리 가족도 그 사람 이용했다는 소리 안 들어. 그 마지막 메시지를 읽을 때 손이 떨렸다. 5일 전에 보낸 메시지였다. 성현, 냉정하네. 마음에 들어. 수연, 그 사람은 꿈에도 모를 거야. 너무 잘 속거든. 너무 잘 속는다니. 그 말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모두 캡처했다. 그리고 더 뒤졌다. 호텔 예약, 레스토랑 확약, 그리고 내가 출장 가는 크리스마스 주간의 계획까지.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예약 확인 메일을 발견했다. 가사법 전문, 혼전 재산 분할 전략 상담. 그들은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었다. 내 경제적 파멸을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그 가족에게 준 돈,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한 모든 돈이 그 정교한 계획의 일부였다. 나는 약혼자가 아니라 타겟이었다. 금요일 오후 2시, 나는 변호사 사무실 맞은편 차 안에서 기다렸다. 수연의 차가 들어왔고 조수석에서 성현이 내렸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건물로 들어갔다. 그때 수연에게 문자가 왔다. 꽃집이랑 미팅 금방 끝났어. 결혼 준비는 끝이 없네. 사랑해. 나는 핸드폰을 끄고 집으로 향했다. 사무실에서 새로운 엑셀 시트를 열었다. 지난 2년간 수연의 가족에게 준 돈을 모두 나열했다. 지연의 수술비 400만 원, 김 사장의 대출금이 0만 원, 박 여사의 차일 500만 원, 각종 저녁 식사와 선물, 비상금 100만 원. 총 0만 원에 달했다. 내 12시간 노동의 대가이자 컵라면으로 버티며 모은 전 재산이었다. 나는 최 실장이라는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상, 사진, 완벽하게요. 그는 은퇴 경찰 출신이었다. 이 길로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조사하는 동안 나는 완벽한 약혼자 연기를 했다. 수연이 늦게 들어와도 웃어주었고 결혼 준비 핑계 대는 거짓말도 믿어주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나는 움직였다. 화요일 아침. 공동 계좌에서 0만 원을 모두 인출했다. 수연이 넣은 돈은 0만 원도 안 됐다. 나는 그 돈을 다른 은행의 새 계좌로 옮겼다. 수요일, 나는 가사법 전문인이 변호사를 만났다. 흥미로운 상황이네요. 결혼할 의사 없이 돈을 뜯어낸 거라면 혼인 빙자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갑게 웃었다. 돈과 수치심, 둘 다 안겨드리죠. 그날 밤 수연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엄마가 갈비찜 해주신대. 좋지. 나는 대답했다. 금요일 아침, 최 실장에게서 최종 보고서가 왔다. 43장의 선명한 사진들,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모습, 변호사 사무실에서 손잡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쇼핑이 아닌 데이트 장면들. 이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일요일이 왔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처형하기에 완벽한 날씨였다. 나는 청혼할 때 입었던 네이비 수트를 입었다. 수연은 하루 종일 불안해 보였고 벨이 울릴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괜찮아? 응, 좀 피곤해서. 6시. 우리는 수연의 본가로 향했다. 내가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던 수많은 명절을 보내며
진짜 가족이라고 믿었던 그 집으로 박 여사가 문 앞에서 나를 안아주었다. 민준아, 오늘도 멋지네.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도 아름다우세요. 김 사장은 내 손을 꽉 잡았다. 일은 좀 어때? 불평할 거 없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연이 날카롭게 쳐다봤다. 무슨 말씀? 나는 미소 지었다. 그냥 가족 이야기예요. 저녁 메뉴는 박 여사의 갈비찜이었다. 오늘따라 고기는 종이 씹는 맛이었다. 지연은 새 직장 이야기를 떠들었고 김 사장은 경기 불황을 탓했다. 박 여사는 접시를 나르느라 분주했다. 내 주머니 속 봉투만 아니었다면 완벽하고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참 좋네요. 이렇게 다 모이니까 자주 이래야지. 가족이 제일이니까. 박 여사가 맞장구 쳤다. 그럼요. 가족 이야기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대화가 멈췄다. 5명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다. 민준 씨, 그게 뭐야?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증거요.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봉투를 열어 최 실장이 찍은 사진들을 카드 게임하듯 식탁에 뿌렸다. 43장의 사진 속에는 수연과 성현이 있었다. 호텔, 레스토랑, 변호사 사무실. 박 여사는 숨을 들이켰고 김 사장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혔다. 지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수연은 하얗게 질렸다. 사람 붙여서 나 미행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조사를 한 거지. 미행이랑은 달라. 나는 성현이 내 약혼녀에게 키스하며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짜는 사진을 가리켰다. 민준아. 김 사장이 입을 뗐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끝까지 들으세요. 2년 전 저는 가족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 박 여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다, 얘야. 당신 아들 아니에요. 내가 낮게 말했다. 단 한 번도 아들인 적 없었죠. 저는 그냥 투자처였고 편리한 지갑이었을 뿐입니다.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보는 게 다가 아니야. 정확히 내가 보는 게 다야. 나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너무 잘 속거든. 1년만 버티다가 이혼해. 재산 절반 챙길 수 있어. 정막이 흘렀다. 김 사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김수연, 너. 하지 마. 수연이 소리 질렀. 이건 민준 씨랑 나 사이의 문제야. 아니요, 여기 있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법적 서류들과 상세 명세서입니다. 5억만 원. 지난 2년간 제가 이 가족에게 준 돈입니다. 수술비,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선물. 제 변호사는 이걸 기망에 의한 편취라고 부르더군요. 박 여사가 입을 가렸다. 민준아, 우린 정말 몰랐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맸다. 지연아, 내 수술비가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았니? 아버님. 그 2억만 원이 계좌에 자동으로 생겼습니까? 어머님, 그 차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우린 네가 호의를 베푸는 줄 알았지. 김 사장이 힘없이 말했다. 제가 가족인 줄 아셨다고요? 가족은 밥을 먹으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릴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수연이 마침내 폭발했다. 위선 떨지 마. 돈으로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 돈으로 진실하게 살 권리를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그게 김수연 씨 가족 예산으로는 너무 비쌌나 보네. 당장 나가. 김 사장이 의자를 밀치며 포효했다.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제가 재대출 도와드린 이 집요? 지난 봄에 제가 지붕 고쳐드린 이 집? 나는 사진들을 챙겨 봉투에 넣었다. 맞아요, 가야죠. 하지만 가기 전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알려드려야겠네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 화면을 보여주었다. 공동 계좌는 비었습니다. 6억만 원은 이제 제 명의의 새 계좌에 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흑빛이 됐다. 너 그럴 권리 없어. 이미 했는걸요. 누군가를 떠날 계획이라면
미리 알려주지 말았어야죠. 김 사장이 다가왔다. 잠깐만. 아뇨, 아버님. 당신이 기다리세요.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제 변호사의 서류를 기다리라고요. 아버님이 빌려간 이 0만 원, 이자까지 쳐서 30일 안에 갚으세요. 나 그렇게 큰 돈 없어. 그럼 거짓말로 빌리지 말았어야죠. 박 여사가 울기 시작했다. 민준아, 제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 수연이가 성현이랑 해결한 것처럼요? 나는 문으로 향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수연이 내 팔을 붙잡았다. 너 지금 별것도 아닌 일로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어.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정말? 자길 봐. 내가 사랑했던 여자. 결혼하려 했던 여자. 나를 편리한 바보로 취급한 여자. 난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아. 내가 낮게 말했다. 난 그냥 거짓말 위에 세워진 걸 더 이상 짓지 않게 멈추는 것뿐이야. 그녀가 내 뺨을 세게 때렸다.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너 정말 싫어. 그녀가 속삭였다. 좋네요. 나는 뺨을 만지며 대답했다. 정말요. 그게 당신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진실된 말이니까. 나는 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뒤에 남겨진 수연 가족은 자신들이 뿌린 거짓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결과는 빠르고 잔인했다. 월요일 아침, 수연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공동 계좌에 접속하려 애쓰다 절망했다. 내게 17번의 전화와 12개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야기 좀 해. 우리 돈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지.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 가족은 잘못 없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하다고.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답하지 않았다. 화요일. 이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요일 수연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초췌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깔끔했던 선생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5분만요. 그녀가 내 비서에게 애원했다. 나는 그녀를 들여보냈다. 민준 씨, 제발. 그녀는 문을 닫자마자 말했다. 이거 멈춰야 해. 우리 가족 무너진다고. 당신 가족은 스스로 무너진 거야. 나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난 그냥 청구서를 보냈을 뿐이야.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 성현이랑은 끝냈어. 실수였어. 실수? 나는 마침내 그녀의 눈을 보았다. 2년 내내 실수였다고? 나랑 이혼할 계획 짠 게 실수야? 변호사 만난 게 실수야?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혼란스러웠어. 무서웠고, 약혼이 너무 빨랐어. 그건 판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그녀는 내 책상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뭘 원해? 돈? 한 푼도 안 빼놓고 다 갚을게. 뭘로? 당신 교사 월급으로? 몇 년 걸릴 텐데. 우리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 그분들은 좋은 분들이야. 좋은 사람은 딸이 사기치는 걸 보면서 돈을 받지 않아. 부모님은 몰랐어. 나는 핸드폰을 꺼내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수연, 엄마는 자기가 나한테 완벽하대. 돈 빌려준 거 너무 미안해하셔. 하지만 성현아, 엄마는 우리 사이 몰라. 성현, 당연하지. 근데 엄마가 눈치채신 것 같던데? 수연, 조심하래. 그 불쌍한 사람 마음 너무 아프게 하지 말라고. 불쌍한 사람. 마치 내가 구제받아야 할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는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어머님은 알고 계셨어. 알면서도 내가 돈 주는 걸 지켜보셨지. 그건 공범이야. 수연은 메시지를 읽고 얼굴을 감싸 쥐었다. 우리 가족이 널 이용하기 쉬운 바보로 본 건 아니야. 그냥 소속감에 목마른 고아 새끼니까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 아니야. 그럼 왜 성현이가 추석에 온다는 걸 아무도 말 안 해줬지? 왜 몇 주 전부터 성현이가 찾아오는데 아무도 언급 안 했어? 왜 지난 일요일에 어머님은 우리 파혼 계획을 알면서도 나를 안아주셨지?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고칠 수 없지?
맞아, 못 고쳐. 그녀는 마스카라가 번진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제 어떡할 거야? 다른 사람의 진심을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취급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녀는 일어나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널 사랑했어. 그건 진심이었어. 어떤 부분이? 나랑 이혼하려던 부분? 아니면 나보고 잘 속는 바보라고 했던 부분? 그녀는 대답 없이 문으로 향했다. 미안해.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과지만 마지막으로 솔직해져서 고맙네. 법적 절차는 신속했다. 김 사장은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건설회사는 2주 만에 파산했다. 박 여사는 차를 압류당했다. 지연은 수술비 반환 청구 소송에 시달리며 할부 계획을 구걸했다. 법원은 가족의 무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연은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그 반지를 팔았다. 내가 온갖 희망과 사랑을 담아 골랐던 그 반지는 산 가격의 60%밖에 받지 못했다. 그 사이 성현은 다시 부산으로 도망쳤다. 수연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게 내버려둔 채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수연에게 마지막 문자가 왔다. 자기가 나 절대 용서 안 할 거 알아. 용서를 바라는 건 아냐. 하지만 자기를 잃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자긴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 있어. 미안해. 나는 읽고 삭제했다. 새해 전날. 나는 도시 반대편의 새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위스키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보았다. 전화가 울렸다. 지연이었다. 민준 오빠, 저예요. 지연이. 알아. 모든 게 다 죄송해요. 언니가 한 일도 부모님이 한 일도요. 정말 잘못됐던 거 알아요. 언젠가 다시 오빠랑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빠는 오랫동안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잖아요. 나는 생각에 잠겼다. 지연은 중간에 끼어 있었다. 어렸고 어쩌면 정말 몰랐을지도 모른다. 지연아. 우정에는 신뢰가 필요해. 나는 더 이상 김씨 성을 가진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이해해요. 그냥. 오빠가 보고 싶어서요. 오빠는 저한테 한 번도 없었던 진짜 오빠 같았거든요. 그 말은 예상보다 가슴이 아팠다. 나도 네가 여동생 같았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내 언니가 내가 다시는 그런 감정을 못 느끼게 만들었거든. 6개월 후 나는 지역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책임, 그리고 출장이 잦아졌다. 나는 도시의 다른 구역에 집을 샀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집, 수연 가족의 기억이 없는 곳,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연애를 시작했다. 지혜는 수의사였고 내 자산 규모에는 관심이 없었다. 민준 씨는 좀 조심스럽네요. 세 번째 데이트에서 그녀가 말했다. 경험 때문이죠. 교육적인 경험.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내 새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김수연 엄마예요. 연락받고 싶지 않겠지만 수연 아빠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뚫어지게 보았다. 지혜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전 약혼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아, 안 됐네요. 두 분 친하셨어요? 나는 김 사장을 생각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꽉 잡은 손.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 그리고 배신. 친했다고 생각했었죠. 장례식 갈 거예요? 아니요. 확실해요? 나는 메시지를 삭제했다. 확실해요. 하지만 그날 밤, 지혜가 옆에서 자는 동안 나는 깨어 있었다. 37년 동안 아내를 사랑하고 두 딸을 키웠던 남자. 하지만 동시에 딸이 나를 무너뜨릴 계획을 짜는 것을 묵인했던 남자. 김 사장. 인간은 참 복잡하고 결함투성이다. 그의 죽음이 슬펐지만 내 선택에 죄책감은 없었다. 어떤 다리는 한 번 불타면 다시는 지를 수 없는 법이다. 1년 후 나는 지혜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의 가족과 내 동료들 뿐이었다. 이 변호사가 내 들러리를 서주었다. 전 여친은 명단에 없죠? 그가 축사 중에 농담을 던졌다.
모두가 웃었고 나도 웃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혜와 호텔 발코니에 앉아 도시의 야경을 보았다. 가끔 그 여자 생각해요? 지혜가 물었다. 수연이요? 아주 가끔요. 그렇게 끝낸 거 후회해요? 나는 생각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유감이지만 제가 대처한 방식은 후회하지 않아요.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자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잘 배웠네요. 진짜 사랑이 왔을 때 알아볼 줄도 알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결혼 2년 차, 나는 사랑과 가짜의 차이를 배웠다. 지혜는 내 돈에 대해 묻지 않았다. 자기 가족을 도와달라고 암시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삶에서 내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한 달 전, 그 추석 사진으로부터 5년이 지난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고 포틀랜드 소인이 찍힌 손편지였다. 민준 씨, 잘 지내길 바라요. 연락할 권리 없다는 거 알지만 자주 당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졌을지도 모를 삶에 대해서요. 제가 좀 더 용기 있게 진실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2년 전에 오리건으로 이사 왔어요. 여기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요. 전 여전히 혼자고 당분간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에요.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그분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네요. 전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선하게 바라봐주던 당신의 사랑을 기억할게요. 당신이 꿈꾸던 예쁜 가족 일구길 바라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수연드림. 나는 그 편지를 3번 읽었다. 그리고 벽난로로 가서 불길 속에 던져버렸다. 1시간 뒤 지혜가 소파에 앉아 불멍을 하는 나를 발견했다. 청구서예요? 역사요. 좋은 역사? 나쁜 역사? 이제 다 끝난 역사? 그녀가 내 관자놀이에 키스했다. 제일 좋은 쪽이죠. 그날 밤 나는 어린 시절의 위탁 가정들을 꿈꿨다. 사랑은 조건부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걸 가르쳐 줬던 임시 가족들. 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가족들도 꿈꿨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마치 원래부터 자기 가족이었던 것처럼 안아주던 모습. 그녀의 어머니가 묻지도 않고 나를 가족 사진에 넣어주던 모습. 그녀의 형제들이 처음 만난 날부터 나를 식구로 대해주던 모습. 진짜 가족. 스스로 선택한 가족. 할부금도 실적 평가도 필요 없는 가족. 나는 감사하며 잠에서 깼다. 수연이 준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가르쳐준 교훈들 때문에 내 가치에 대해, 진짜 사랑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간절히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의 차이에 대해 어떤 교훈은 책에서 오고 어떤 교훈은 배신에서 온다. 나는 이제 그 차이를 안다.